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12개 나라가 격돌하는 프리미어 12가 진행 중인데요. 지상파 3사가 중계권 계약을 포기하면서 돈을 내고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남녀 공학 전환 문제로 불거진 동덕여대 학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 건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국제 야구 대회 프리미어 12. 전 세계 12위까지의 국가들이 겨루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중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상파에서 중계권 구매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OTT 서비스와 케이블 채널에서 생중계하는데 모두 유료 채널이라 한 달 이용권을 결제해야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역시 유료입니다. 후원금 형식으로 우리나라 한 경기당 2,4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를 쉽게 볼 수 없는 현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OTT와 케이블 업체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M장은 네. 모 프로 구단 팬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야구 좋아하시나요? 몇십 년 봤는데요. 네.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져서 안 본 지 몇 년. 혹시 제가 좋아하는 그 팀 아닐까? 그 팀 아닌 것 같아요. 그 팀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져서. 또 혹시 더 남쪽에 있는 그 팀인가? 아니요, 너무 져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안 보니까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승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건 국제대회 룰이잖아요. 제가 네. 축구나 내가 안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골이 들어가고 네. 안 보면 골을 넣고 뭐. 그래서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은 계속 안 보고 있습니다. 핑계인 거 아시죠? 나중에 월드컵 때도 좀 시청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룰을 잘 몰라서 즐겨보진 않는데 대학 때 한번 이제 직관하러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빠랑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역시 나네요. 네. 역시 야구장은 역시 네. 뭐 여성 팬이 엄청 많은데 네. 그죠? 그리고 이 야구장 티켓 값 생각하면 그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데이트 코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긴 시간 동안 그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 막 분위기 느끼면서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은데 야구장이 최고죠. 그러니까요. 네. 그모 어떤 그 구단의 구장은 이제 키스타임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웬만한 구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더 이상은 안 캐물을게요. 네. 프리미어 12는 혹시 보고 계세요? 그 어디서 중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 앞에 오디오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 중계권 협상이 결렬되면서 프리미어 12 대회 전 경기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세 개 채널에서 볼 수가 없고요. 네. 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츠 TV 나우 그리고 케이블 TV 채널 스포츠 TV 프라임에서 생중계를 하는데요. 모두 유료 채널입니다. 네. 한 달 이용권을 결제해야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역시 유료입니다. 이제 한 경기당 후원금 형식으로 2,400원을 결제해야 스트리밍 방식으로 경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래서 이게 보편적 시청권 침해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보편적 시청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방송법에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법 76조를 보면요.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이라는 그런 규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라는 이 산하의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 되고요. 예. 거기서 그럼 뭘 심의하냐? 이를테면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는 돈 내는 사람만 보고 돈 안 내는 사람 못 본다. 이러면 너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스포츠를 아예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대회는 보편적 맞습니다. 시청권이 보장돼야 되는 대회다라고 해 방통위가 규정을 해요?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요? 예, 그걸 왜 고시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또 이 문구를 또 실현하기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는 행정규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림픽, 그러니까 동학의 올림픽 전부 포함되고요.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 남자 그리고 성인 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네. 이 부분은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100분의 75% 이상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송출돼야 되는 경기로는 동학의 아시아 경기대회, 야구 WBC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리미어 12는요? 프리미어 12는 여기에 해당이 안 포함되지 돼요. 않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네. 그럼 여기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 그다음 영국, 호주 정도로 이제 주요 국가에서는 갖고 그래요? 있는 개념인데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법에서 제2조 25항에 이제 개념을 설명해 놨고 예.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그 76조는 보편적 시청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조항에 관한 거고요. 사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인 스포츠, 세계적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서는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프리미어 12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 중계권료 지금 뭐 저기 협상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보편적 시청권 침해다 요 논란이 이미 그 전 직전에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정 채널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를 해서 자기 채널 내에서만 틀면 전 국민의 100분의 90 그러니까 90%가 다 시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안 그렇죠. 된다. 그건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러니까 그 시청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지상파 3사가 참여해야만이 그게 그렇죠. 가능해진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렇죠. 네. 어. 근데 이제 한국 시청자들이 이렇게 유료로 스포츠 컨텐츠를 소비해야 되는 거에 이제 반발이 심한 이유는 예전에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던 것들이 유료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이 반발이 좀 생기는 것인데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예전부터 스포츠 컨텐츠들이 다 유료화돼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영국의 축구 팬들이 펍에 모여가지고 맞아요. 다 같이 응원하면서 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지역 커뮤니티이기도 하지만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시청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네,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자 자기 집에서 시청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펍 문화가 펍의 펍 문화가 그래서 생겼다라고 가입을 합니다. 안 해서 펍에 가는 겁니다. 오. 그래야 이 펍 사장님이 그 중계 그 유료 비용을 내고 손님들을 유인하는 책으로 쓴다.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인 유럽에서의 진보적인 국가인데 네. 그 프랑스 국민들과 독일 국민들이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네. 거기도 다 유료 스포츠를 가입을 해야 네. 프랑스 축구인 리그앙이나 네. 독일 축구인 분데스리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사실 우리나라도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사실상 프로 야구잖아요. 그래서 티빙이 온라인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중계권, TV에서 볼 수 있는 거 말고 핸드폰이나 뭐 PC로 볼 수 있는 중계권을 티빙이 단독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세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옛날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연간 450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에는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야구 중계를 공짜로 보는 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티빙을 구독해야만 온라인으로 야구 시청을 하는 게 가능하고 사실 이제 쿠팡 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K리그,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 앙, 그다음 독일 분데스리가 이걸 싹 다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자동차 경주인 F1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난 4월에 그 다음 시즌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 이번 시즌 말고요. 그거를 연간 700억 네. 규모 중계권료를 주고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티비가 프리미어 리그랑 이탈리아 세리아 R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프리미어 리그까지 쿠팡 플레이가 갖고 가는 거죠. 이게 앞으로 6년인가 7년인가 그 정도 연속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OTT를 가입해야 스포츠를 볼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삐딱선을 한번 타겠는데요. 그러면 지상파 3사의 방송은 정말 무료일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상파 3사도 지금 IPTV에 가입해야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국민 입장에서는. 지역 케이블이나 OTT에 가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의 전 국민도 사실은 지상파 3사도 유선 네. 가입을 해서 그 저기 매달 돈 내고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받고 있고 수신료를 거부하려면 지금 뭐 전기세에서 이제 분리징수가 되긴 하지만 수신료를 거부하려면 내가 TV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네. 심지어 이제 컴퓨터에도 그 케이블 채널을 연결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네.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MBC, SBS, EBS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채널을 케이블을 꽂아야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지상파 방송국의 주장은 이거예요.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테나를 잘 잡으면 기본적으로 지상파는 볼 수 있다. 근데 굉장히 품질이 좋지 흐릿하고 않죠.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시청은 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주장인 거죠. 기술적인 시청. 네. 근데 이제 케이블 TV 가입이나 IPTV 가입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연차가 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익숙해서 그 돈은 일상적인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소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공청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네. 지상파 같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보더라도 그건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티비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프리미엄이 19,900원이에요. 프리미엄의 최고 화질이 1080p 해상도입니다. 네. 그럼 베이직 요금은 9,900원인데 그 화질이 최고 화질이 720p 해상도입니다. 네. 요즘 누가 720p 봅니까? 이게 KBS 수신료로만 하더라도 2,500원 정도인데 반발심이 그렇게 심한데 19,900원이나 내야 네. 1080으로 온라인 중계를 볼 수 있는데 가끔씩 그 중계가 종종 끊기거든요. 저도 TV로 보면 유럽에서 영상을 네. 전달받는 거잖아요. 댓글창 난리 납니다. 어떨 때 오디오는 나오는데 네. 화면이 꺼먹고 뭐 위성 사정 때문에. 네, 네. 맞아. 80년대 영화관처럼 비도 내리고 가끔씩 네. 선이 막 생기고 폭우가 심한 날은 화면이 아예 목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보는데 네. 이게 품질이 이렇게 나쁘면 이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원성이 자자한 아니면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파 3사가 네.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은 어떤 특정 채널을 통해서 다시 재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특정 채널은 재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 생태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상파 3사가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격을 서로 올리지 말자라고 네네네. 해서 같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게 SBS에서 남아공 월드컵인가요? 한번 그냥 치고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암묵적 룰을 깼죠. 룰을 깨고 근데 지금은 지상파 3사만의 게임이 아니라 그 룰이 아니라 완전히 종편 종합편성 채널까지도 와서 그 경쟁력이 세지고 그러니까 뭐 400억 몇백억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1조 중계권을 사는데 거의 조 단위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태가 이미 깨졌고 더 위협적인 건 OTT 이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계권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또 그만큼 뽑아야 이문이 남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뽑을 수 그러니까 있느냐라는 이게 문제.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 OTT 채널 때문에 지금 중계권이 글로 넘어가고 돈 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OTT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상파 3사에서 이제 컨텐츠를 독점했기 때문에 광고도 독점을 했죠. 그래서 수익 구조가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매체도 많아지고 넷플릭스도 생기고 유튜브도 생기고 하면서 그 방송국의 이 재정 구조가 좀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중계권료를 내고 사와도 또 이제 이게 그 대회나 그 스포츠의 흥행 성적에 따라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아져서 예. 게다가 또 방송국은 몸집이 크잖아요. 이게 한번 적자를 보면 그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게 스포츠 컨텐츠가 됐어요. 근데 이제 OTT들 입장에서는 선발주자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워낙 자체 컨텐츠도 많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이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후발주자들은 이걸 어떻게든 넷플릭스와 경쟁하려면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과 스포츠 컨텐츠의 이 중계권을 사와가지고 긴 시간 중계하는 것과의 효율성, 가성비를 비교했을 때 OTT는 스포츠 컨텐츠가 훨씬 이익인 것이죠. 지상파에 비해서. 그러니까 큰 돈의 중계권료를 주고 사오더라도 이 구독자들을 오랜 시간 묶어둘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남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근데 OTT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JTBC가 네. 지금 월드컵 이런 거 지금 독점 중계권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장사가 될까요? 이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진짜 도박이죠. 네. 그러니까 게다가 그냥 월드컵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일단 다가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갖고 갔고 2030년 100주년 월드컵 가지고 갔고 그리고 2027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을 가지고 갔어요. 여기다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학의 올림픽의 중계권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그 방송 3사가 이게 결국 혹시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JTBC가 보편적 시청권을 담보로 결국은 더 비싼 값으로 지상파 3사한테 중계권을 팔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인 여기서 거죠. 이제 또 추가 질문이 지상파 3사는 말 그대로 이제 SBS 빼고 네. 공영방송이고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해 줘야 되는 일종의 의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눈 질끈 감고 네.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그런 채널 사업자로부터 다시 중계권을 재구매를 해서 틀어줘야 되느냐라고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의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언제까지 월드컵에 나가느냐. 쉽게 하면 이제 그게 변수가. 시청률이 어떻게 될 거냐. 국민적 아니면 관심사가 어느 정도냐 그 문제죠. 시간이 좀 기니까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인기 스타 플레이어가 또다시 등장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송국은 이거를 베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결론은 가봐야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계권을 나중에 구입해야 되는 나머지 3사가 좀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진출 못하면 이제 그 난리 나는 거네요. 그렇죠. 난리 나는 거네요. 소박해서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배팅. 네. 저는 현실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음.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 그러니까 지역 케이블 제일 싼 거 몇천 원짜리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지상파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입하면 종편은 다 나온다고요. JTBC도 종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안테나만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지상파에서 월드컵 같은 큰 대회는 중계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케이블은 거의 다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편에서 시청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21세기 방송 시청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완벽한 보편적 시청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시청권은 보장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 이거를 거액의 웃돈을 주고 사온다면 이게 종편이나 다른 사업자들이 네. 이것을 하나의 사업자 모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관례가 생겨버리면 이후에 중계권료가 더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선수들의 몸값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중계권료가 더 올라가서 이 나쁜 선례가 남아서 계속 시장이 악화되는 구조가 네. 고착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JTBC가 지금 이번에는 혼자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네. 혼자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컨텐츠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본질적으로는 그거잖아요. 예. 누가 좀 그나마 돈 될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얼마나 더 독점적으로 확보하는가의 게임. 네. 그러니까 시청자를 빼버리고 네. 채널 사업자 간 관계에서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이 왜냐면- 경쟁인 거잖아요. 네, 스포츠 중계도 경쟁 상대가 같은 다른 동종의 무슨 스포츠가 아니라 아예 그런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 왜냐하면 이런 OTT 넷플릭스로 유입하면 또 스포츠 중계 그런 단독 채널의 가입자 수가 줄고 이런 좀 출혈 경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한 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학력 인구가 감소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남녀공학 전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총학생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근간을 흔들고 대학을 구성하는 여성의 지위를 상실케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대학 측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의 시위에서 한 경찰관이 격한 행동을 자제시키는 와중에 한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동덕여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14일 동덕여대 본관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학생들이 점거한 상태로 파악이 됐고요. 강의실 폐쇄로 진행되지 못하는 수업은 지금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 전환 결사반대, 민주 동덕은 죽었다 등의 문구가 이제 붉은 스프레이로 좀 쓰여져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항의의 의미로 벗어놓은 학과 점퍼, 이제 과잠이라고 불리는 학과 점퍼가 넓게 좀 널리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자체 논의가 되면 학생들과의 협의 테이블도 만들 예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숙명여대, 한양여대, 서울여대, 광주여대 등 다른 여대 학생회 등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연대의 뜻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뭐 흉기난동 예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상대로 이거 흉기난동 내가 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작성자는 이제 옛날 트위터죠. X에 동덕여대 재학생들 시위를 이제 기재를 하면서 이딴 뭐 같은 시위 하지 마라. 저승에서나 해라. 뭐 이런 글을 적었고요. 또 다른 게시글을 해서 아예 흉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취업 박람회가 열려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항의한 학생들이 난입을 하면서 아수라장이 돼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짚어줄 게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공학 전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재학생들이 엄청 반발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와의 소통과 공론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학생들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아예 이 부분이 학교의 정체성을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주의 이슈와도 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남녀 대결처럼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2018년도에 대학원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근데 남녀 공학이 되면 이런 일들이 만연해질 거다. 여학생들은 좀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런 건 논거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범죄고 처단해야 되는 행위지만 이게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다른 대학교 교수님한테 남녀공학을 왜 추진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아마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배정 상황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여학생만 뽑는 건 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제 모집단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거잖아요. 네. 공학으로 전환을 하면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여대로 계속 남아야 되느냐 남녀 공학으로 전환해야 되느냐는 사실 이건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본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아보자면 사실 예전에도 여대 위기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녀공학에 비해서 모집 가능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이화여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대학인데 이화여대가 세계 최초로 여자대학 공대를 세웠는데 그게 1996년의 일이에요. 96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광주여대처럼 공대가 없거나 이공계열이 남녀공학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취업률이 낮게 나와서 원래 이제 인문계보다 공대가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좀 낮게 나와서 정부 예산을 받거나 대학 간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여대 위기론이 90년대부터 강하게 제기가 됐고요. 통합되거나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1978년에 한성여대가 한성대로 바뀌었고 맞아요. 한성대가 원래 여대였어요. 한성여대였습니다. 예, 그러다 93년에 종합대가 됐고 그 본격적인 흐름이 90년대부터라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94년에 효성여대가 대구 효성 가톨릭대로 통합이 돼서 2000년 들어서는 대구 가톨릭대로 바뀌었고요. 95년에 성심여대가 가톨릭대와 통합을 했고요. 통합을 했죠. 예, 그다음 96년에는 상명여대가 상명대로 남녀공학 전환을 했고요. 네. 97년에는 부산여대가 신라대학교로 바뀐 거죠.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름도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여대는 7군데가 남아 있고 2, 3년제 여대는 7곳 네. 이렇게 있는데 총 14곳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동덕여대에 앞서서 덕성여대와 성신여대도 각각 2015년, 2018년에 공학 전환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학내 반발과 동문회 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고 여대는 미국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 세기 만에 100년 만에 미국에서 여대가 30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의 유명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데 미국 동부의 그 유명 여대 중에 7개 대학을 가리켜서 아이비리그처럼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거든요. 네. 이 중에 레드클리프 칼리지는 1977년에 하버드랑 통합이 됐고요. 바사대학교는 1969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븐 시스터즈 중에 5개 여대가 남은 거죠. 일본도 상황이 비슷해요. 수험생들이 여대보다 남녀공학을 선호하면서 98년에 98개였던 여대가 2021년 자료 기준으로 75개로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뭐 흉기 난동 예고글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학교 밖에서 그 누군가가 올린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래서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대남들 같은 경우는 또 이대남이 일반화하기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있죠. 이대남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의 일각에서 어떤 이렇게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 여대생들도 비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요? 왜 또? 왜냐하면 동덕 여대생들이 일단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게 남성 혐오가 깔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화장실 예를 들었던 예, 그런 그런 이야기들도 새어 나오고 반대하는 건데 남자라서 싫어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거니까 남성들과 한 학교에서 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수학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들어올 땐 이게 여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선택지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반대에 있는 남성들은
그래? 왜 싫은데?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남성 비하 아니냐? 예, 남성 비하 아니냐? 이러면서 싸우는 양상으로까지. 근데 지금 이제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을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자신은 이제 동덕여대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증으로 인증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내에는 분명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워낙 강성인 학생 몇 명이 주도해서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한다는 얘기 자체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수업 들으러 들어가는데 이 교실을 막고 막 그 들어가려고 한 학생들을 욕하고 막 배신자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생겨서 너무 살벌하고 무섭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그 파고들면 학교 정체성 문제에 이제 가서 닿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학교 정체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학교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예. 설립 취지역으로도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기억에 났던 하나의 그러니까 헌재 판시가 있는데 이화여대가 있잖아요. 네. 이제 로스쿨 제도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어요.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변호사 수는 몇 명을 뽑을 건지 정해져 있는데 여대만 가면은 그건 남녀 차별인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이화여대는 여대로서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만 뽑기로 그렇게 낸 거고 이 부분이 목적에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학교 정체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만 이제 선발을 하는 예. 로스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좀 새겨볼 만한 헌재 판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뭐 콜롬비아 대학교 여기가 사실은 원래 다 남자 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백인 남성 대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미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거나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1836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조지아 여대가 생기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여자 대학이고 1875년에 웨슬리안 칼리지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가 바로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부한 곳이죠. 여기 이제 세븐 시스터에 속한 거고 이렇게 이제 여성이 교육받지 못한 가운데 여성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많은 논의들이 오가면서 여성 참정권, 여성 노동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관심과 인식이 더 커져서 여학교들이 이제 줄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대학교에서는 여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학 연구를 많이 했죠. 당연히 이화여대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여성학 연구를 많이 했죠. 한국에서는 여자대학이 페미니즘 운동의 전진 기지로 인식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제 젠더 갈등으로 이어진 그 역사적인 맥락이고요. 웃긴 거는 미국에서 옛날에는 여대 출신들이 그 1등 신부감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립 취지를 시대 정신이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죠. 아무튼 그러다가 예일대, 프린스턴대 여기가 언제 남녀공학으로 바뀌냐면 1969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늦은 거죠. 하버드도 60년대부터 여성한테 학위를 수여했는데 온전히 전부 다 개방한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 개방을 하느냐. 아까 레드클리프 칼리지랑 통합을 1977년에 했다고 하잖아요. 이때 여대랑 통합을 하니까 이때부터 로스쿨에도 여대생을 받은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80년대에 가서 100% 온전하게 받아요. 미국에서는 여성이 우수한 인재로 양성될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세계 최초 여대가 생겼고 사실 우리나라의 여대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국 선교사가 지은 거거든요. 여성 교육을 위해서 지은 게 여자대학교인데 그게 현재 와서 페미니즘 이슈가 끼면서 오히려 젠더 투쟁의 격전지가 된 상황인 거죠. 그 여대가 만들어지게 됐던 역사적 맥락을 보면 그 바탕에 여성 차별이 있었다. 여성 차별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여대로 계속 갈 것이냐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것인가에서 이제 하나의 증거가 저 한국 사회에서 현재 여성들의 어떤 그 교육 접근권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그러면
충분히 지금 신장돼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고 있느냐 그렇죠. 못하는 이게 이제 네. 하나의 판단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성 계몽과 여성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교육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하는 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는 비로소 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소멸하리라 뭐 이런 문구를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학 진학률을 한번 따져보면요. 2005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좀 더 앞섭니다. 거의 비등비등한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 73.6%, 남학생은 73.2%거든요. 그럼 여성 교육 계몽 이런 기치는 이제 시대적 맥락상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학교 차원에서 이 방향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듭니다. 근데 세 분의 말씀을 듣던 제가 불현듯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남고 여고가 딱 나눠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녀 공학은 거의 없었어요. 네. 고등학교 같은. 근데 최근에 뭐 오히려 공학으로 좀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대학과 고등학교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걸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저는 여대를 설립한 취지와 음. 남중 여중 남고 여고를 가른 취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이거는, 거다. 예. 유교적 사관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네. 생각으로 그것 때문이라고 나눈 거고 보세요? 예, 기초교육이니까 음. 학습 능률 때문에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한다. 학습 능률이 오르지 그런 게 않는다. 있었죠. 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로 나눈 거지. 옛날에 예. 옛날에 그러니까 여대 설립 취지와는 다른 거죠. 제가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저 때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남중을 다닐 때도 그렇고 남고를 다닐 때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은 우리 학교도 곧 그렇게 된다라는 소문 속에 희망을 갖고 계속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던졌나 보군요.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제가 이제 봉사로 그 고등학생들 그 교사를 좀 하고 있는데 어.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분위기가 달라요. 예. 경기도는 일단 남녀공학 수가 많고 아. 서울은 남고 여고로 나뉜 숫자가 많은데 경기도는 수학여행 갈 때도 도에서 돈을 다 내주고 네. 서울은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기도는 좀 더 복지를 지향을 해요. 이제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이런 것들 뭐 가용 예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겠죠. 학생들이 남고 여고로 나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는 남녀공학 전환을 많이 하고 서울은 좀 더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서 아웃풋 위주다. 우리는 대학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나뉜 경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그 대학으로 돌아가서 네. 또 하나 지금 점검해야 될 게 학교 측에서 공학을 어떤 그 검토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저출생 시대가 되어버리고 네. 학령 인구 감소.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힘들다라는 그렇죠. 네. 요 판단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학교 측에서는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계속 고지가 오는 게 후원해라 뭐 네. 이런 지원 좀 해달라 뭐 이런 게 대단히 많이 오는데 또 총장의 하나의 성과로도 지표로 가장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재단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실제로 학령 인구 감소는 모든 대학 앞에 놓인 숙제예요. 지방대가 소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냐하면 대학에 갈 숫자가 절대적으로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만 뽑았을 때는 이 학교로서는 재정 감당에 대한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생존 전략상 저는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가 대학 행정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많이 하죠. 사실 네. 논란이 되는데 그렇게 그 교육부가 대학 그 운영에 간섭하는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입학정원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 정원을 안 늘려준다. 네. 내지 줄인다 버리면 대학은 이제 그 순간에 위축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만큼 학생 수가 대단히 대학 운영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네. 여대 사건으로 좀 불거졌지만 대학 내의 구조 조정은 늘 있어 왔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은 늘 있었거든요. 저 때는 이제 학부 통합들이 많았어요. 아 맞아요. 기초학문, 순수학문들 학과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게 좀 시대에 맞는 학과들로 이제 변형시킨다라고 하면서 원래 거기 있던 학생들이나 선배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학생들이 많을 땐 대학교에서도 야간 대학을 운영했었어요. 맞아요. 그 7시에 학교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네.
그때는 그만큼 학생 수도 많았고 낮에 이제 또 이제 생계 활동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만큼을 다 대학에서 소화를 해야 될 만큼 학령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하면서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꾀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늘 갈등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에서 잠깐 나오는데 경찰 발언이 네.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 경찰이 학교 신고를 접수하고 이제 현장에 나간 거예요. 학교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뭐 야구 방망이, 뭐 소화기 이걸 갖고 이제 총장실 문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음성에서도 들으셨지만 한 남성 경찰관이 아니 학생들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불법 행위는 이라고 이제 점점점 했는데 이게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지금 이 해당 경찰서에는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에 또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떤 입장이냐 그랬더니 이거 좀 표현은 아쉽지만 문제가 될 발언은 아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명이 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해명이 더 전혀 논란. 시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요. 네. 엉뚱한 맥락 없는 발언이고 예.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경찰분이 말을 잘못하셨죠. 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그러니까 없죠. 네. 예, 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성 그러니까 너나 임신해 뭐 이런 네네.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또 본질과는 네.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걸로 또 가뜩이나 흥분해 있는 학생들을 약간 자극한 측면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정체성과 관련된 거라면 이게 네. 어떤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그 아주 진중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어떤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접근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감정의 과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경찰이 지금 네. 불을 질러버리면 불을 지핀 부분이 있죠. 이게 네. 어떤 거냐 좀 차분한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도 좀 부족한 판인데 네. 굉장히 정반대로 지금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요. 감정으로 굉장히 격앙되고 있는 게 지금 동덕여대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니까 이 설립자가 있어요. 설립자 흉상 네. 같은 건 그 사립대학에 세워놓잖아요. 계란 투척에 막 포스트잇에 또 색깔까지 칠해서 훼손 비슷하게 해놓는데 이게 학생들은 이게 용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여성들 왜냐하면 낙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상황을 어떤 케이스를 차용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 연애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임신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학생들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현존하는 남녀 차별이 분명히 있다. 학교 진학률 같은 것도 여성이 더 많이 간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허울일 뿐이다. 정말 뿌리 깊은 왜냐하면 유리천장이란 게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상징성을 분명히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또 굉장한 저항감이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 지금 차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프로세스에서 지금 학생들은 반발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것도 좀 작용을 네. 해, 그게 주장하는 굉장히 거 크게 아닙니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에 그 동덕여대 프랑스어과랑 독일어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예전에는 또 문해창작학과를 네. 폐지하려고 했다가 거기 취업률이 낮으니까 네.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때 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녀공학 이 이슈 때문에 이사장인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는데 약속을 잡았는데 2시간 반 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제외하고 학교의 중요한 이슈들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이기 때문에 네. 불신이 커져서 이렇게 과격하게 나왔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학교 구성원들이 제1차 주체가 돼서 네. 토론과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네. 이질적이거나 그 필요 없는 요소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저해한다면 그것부터 좀 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럼 뭐 이런 말씀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의 학생들 제일 중요하죠. 선배님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학교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가 주인이지 내가 영원히 주인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좀 결론 내리면서 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